자, 이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 세 문제, 가담법 한 문제, 집합법 한 문제, 실명도 한 문제. 그런데 이 집합권법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든 법이에요. 이 집합권법은 누구한테는 중요한 법이에요.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 소장할 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공동주택관리령이랑 집합법, 이 두 법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 법을 왜 시험법에 넣은 겁니까? 요즘은 단독보다는 구분 건물들이 많고 집합 건물이 많잖아요. 거기 중개 업무 하자면 용어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공용본이 뭔지, 규약성분이 뭔지, 전여분이 뭔지, 대지권이 뭔지, 관리단이 뭐 하는 건지, 관리인이 뭔지 용어 쓰자는 거야. 근데 용어 정도 쓰자고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앞에 관리 업무 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혹시 동대표회장 계세요? 여기 동대표회장? 그런 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발언권이 있어. 의결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우리가 중요한 법이 아니야. 근데 왜 우리한테 힘드냐? 이게 법조 66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집합건물법이랑 공동주택관리령 이 두 번만 고도 10문제가 나와. 근데 우리는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한 문제 때문에 모든 법조를 살살 넘기면 하자면 3시간도 더 걸려. 이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꼭 나오는 부분, 시험장 갔어요. 그런데 한 문제 만날 건데, 나라 확률이 7, 80%. 여기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안 나오면 대충 찍는 거야. 많은 판례가 너무너무 많은 법조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별일이 없다면 한 문제 낼 때는 늘 내는 부분을 거의 정해놓고 있어요. 딱 세 부분이야. 이 세 부분만 볼 줄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넘어가셔. 그래야지 이거 자세히 읽으면 뭔 소리도 몰라요.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면 540페이지에 2번에 건물의 구분 소유 그래갖고 1번에 전유 부분 밑줄 별표 치세요. 하나 치세요. 전유 부분 하나 치시고 넘기시면 580조 2번에 공용 부분 거기에 별표 2개. 공용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뭐 하는 부분이냐? 공용 부분. 그거 잘 물어요. 공용 부분. 그런 다음에 넘기면 뭐 대지권 얘기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공시법, 등기법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취지 등기, 대지권. 여기 되게 어려워. 거기서도 이해 못한 것을 여기서 어떻게 이해시키라고 내가 보고 10분 보고. 대지권 얘기는 알아서들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생각보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공용본이 중요한데, 이따 가면 거기서 체크해 드릴 거고, 관리비, 체납관리비까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최근에 593쪽에 관리단 및 관리인, 관리단, 입자 대표회, 동대표회장, 관리단, 관리인, 별표 2개 치고, 그런 다음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꼽는 예상 문제는 어디냐. 한 문제 나오니까 많은 얘기들 여기 쭉 넘겨야 되지만 제가 꼽는 한 문제는 604쪽에 재건축 및 복구, 재건축 별표 3개. 난 중개사면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개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지 뭐 의결권이 어떻고 관리단 지표 어떻게 걸 것이고 동대표장 어떻게 뽑을 것이고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건이 없는 얘기야. 딱 세 군데 봤어 제가. 공용 부분, 관리단, 관리인, 재건축. 이 셋 중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7, 80%예요. 100%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머지 아무 데나 물으면 어쩔 수가 없어.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30페이지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보시죠. 먼저, 자, 체크 한 대 넘어보세요. 구분 건물, 구분 소유, 전유 부분.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야죠.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 현대 아파트예요. 현대 아파트 가동에 내가 3층 301호를 내가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 거만 부를 때 내가 현대 아파트 가동 3층 301호 이 301호에 나는 구분 소유자야 이렇게 불러. 구분 소유자. 그러면 3층 301호 뭐라 불러야 돼요? 이 건물을 구분 건물이야 이렇게 불러야 돼. 구분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 전체를 부를 때는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부를 때는 집합 건물이야. 이게 부르는 거고. 내 건 부를 때는 구분 건물. 나는 구분 소유권. 그런데 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이 두 가지 갖춰져야 돼. 이 두 가지 갖춰지지 않고 구분 건물이 되지 않아요. 자, 법에 따르면 구분 건물이 되려면 일단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구조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플러스 and 그리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and 그리고 이용상, 다른 말로 기능상 독립성.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구분검이 되는 거야. 구조상 독립성, 이용 독립성. 두 갖췄을 때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갖춰지지 않으면 구분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분건물은 아빠 3.300이로 내가 요거 속칭, 요즘 평이라면 안 쓰지만 34평, 뭐 99제곱미터, 34평 내 분양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구분건물은 세 부분이 졌어요. 내 34평 분양받으면 실평수라 불러 사람들 실평수 얼마 나와요? 34평 안 나와. 뭐 25.7평 나왔느니 25.8평 나왔느니 분양면적 얼마인데 전용면적 얼마라는 등. 왜? 그럼 여기는 전유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뭐라 써요 이걸요? 전용면적이라고 불러. 전용면적. 나홀로 쓸 수 있는 공간. 현관문에 들어가 나홀로 쓸 수 있는 공간. 이 전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34평에 25.7평이 나온 거야. 그럼 나머지 평수는 어디가 있는 거야?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에 가 있는 거. 공용 부분. 여기 내 평수가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등기 표제부. 그러면 3층 301호 등기 떼어보면 이 한 동의 표제부는 순서대로 껴들어가서 1층 101호부터 쫙 껴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3층 301호 떼어보면 표제부, 갑구, 울구 모두 둔다 안 둔다? 등기부 있다 없다? 301호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요. 3층 301호 등기 떼어보면 표제부, 갑구, 울구 다 만들어줘요. 나머지는 공유물에 가 있는데 그러면 몇 평이 가 있는 거가 34평이면 저 32평이라 합시다. 분양받으면요. 그러면 6.3평이 여기가 있는 거죠. 공용 부분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공용 부분은 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는 구조상,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이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당형 공용 부분이라 불러요. 복도, 계단, 뭐 엘리베이터, 뭐 지하실, 뭐 이런 거.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가 같을 수가 없는 부분.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에다 엘리베이터, 뭐 비상계단 이런 데가 표제부, 갑구, 울구 아무것도 없어요. 복도에다 엘리베이터 보면 표제 갑구 울구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 거냐? 나머지 일부는 또 규약상, 이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나머지도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규약이라는 게 뭐냐면 자치법규약. 우리 아파트 규약으로 같이 쓰기로 한 부분. 원래는 독립한 건물이야. 원래는 독립한 건물인데 규약으로 같이 쓰기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관리실 건물, 또는 노인정 건물. 원래 이게 독립한 건물인데 아파트 규약으로 자치법 같이 쓸 때 같이 쓰는 부분. 이 규약상 공용부 관리실 노인정은 등이 떼어보면 표제부는 있어요. 표제부는 둔다. 이 표제부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소재지 나와요.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다 기재돼 있어요. 표제부 두고 이 표제부에는 규약상 공용부의 취지가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그 관리실 건물 떼어보면요.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서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다 기재한 다음에 단지 전체 규약상 공용 부분인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 그러고 나서 갑굴구는 없어요. 갑굴구는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구분 소유의 대상.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구분 소유의 대상. 이 구분 소유란 말은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의 대상은 구분 소유의 대상은 전유 부분에 한한다. 이것만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다. 이거 한한다. 말 틀려요. 맞는 거야. 전유 부분만 네 거, 내 거 대상이지. 이 공용 부분은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요. 이것은 구분 소유의 전원의 공유. 공유로만 해야지 이게 네 거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전유 부분에 한한다. 전유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 공유로 해야지. 네 거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첫째. 두 번째.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 이따 체크해 드릴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돼. 분리처분이 안 된다는 거야. 저기 내가 등 떼어봐. 25.7평 나왔는데
내 요거는 너한테 팔게. 너 3억만 줘. 근데 내 공유가 나가 있는 지분이 있걸라? 이건 안 팔게. 요거 안 팔게. 이건 안 팔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면요. 저기 내 전유분은 안 팔고 내 공용분에도 지분 6.3명 나가 있거든. 너 2천만 원 먼저. 내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에 있는 지분 팔게.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공용분은 전유분과 처분에 일치해서 같이 처분. 그러면 이걸 처분하면 여기 있는 지분도 같이 처분해야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유분과 절대로 불처분할 수 없어. 절대 불처분이 안 돼요. 처분 일체성이라 불러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내가 공용분 내 지분 나가 있잖아. 공용분의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원칙이야. 더 넓은 평수 분양받으면 더 많이 빠져. 50평 분양받은 사람이랑 25평 분양받은 사람은 공용 빠지는 부분이 달라. 더 많이 빠져.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분의 면적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원칙이야. 평수가 넓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렇게 하자. 원래 불처분이 안 되지만 우리 규약으로 둘 중 하나만 불처분할 수 있기로 하자. 응? 둘 중 하나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원칙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네버.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불처분할 수도 있다면 틀려. 그건 대지권이야. 대지권 땅. 아파트랑 토지는 대지권은 전유분과 처분 일체성이야. 너에게 302호는 팔되 대지분 안 팔게. 불처분하면 안 돼. 근데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대지권 불처분할 수도 있어. 땅은. 근데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불처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는 건물에만 쓰는 용어야. 땅이야 땅. 대지권을 공유로 한다는 말 써요. 공유. 아파트 대지권은 전용 면적을 공유한다. 공유란 말 쓰지만 아파트 대지권은 공용 부분이다. 그런 말 안 쓰는 거야. 이미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는 건물에만 쓰는 용어야. 건물에만. 절대 불처분이 안 돼. 규약 달리 정할 수도 없어. 또 두 번째. 공유잖아, 공유. 이 면적비를 공유하는 거야, 이거 다 공유하는 거야. 공유지만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 네버, 절대로. 아, 내 옆집 사람이랑 마음이 안 맞네. 야, 엘리베이터 쪼개 인간아. 우리 공유잖아, 공유. 금거. 너 여기만 타. 복도, 금거. 너 여기만 다녀. 복도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지분이 있다가 분할이 됩니까? 원래 공유는 언제든 분할할 수 있지만 구분 건물 공용 부분 절대 공유자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말 기억하라는 거야.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분리처분 안 돼요. 규약 달리 정해도 분할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처분 일체성.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이 이 전유분이 될 것이냐, 공유분이 될 것이냐는 언제 결정 나는 것이냐. 결정이 언제 나나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581쪽 봐보세요. 581쪽. 보면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581페이지 그 판례 맨 밑에 보세요. 밑줄 그어놨어요. 이 구분행위에 상관한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물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구분 소유라 불러. 구분 소유. 그럼 구분 소유 반대면 단독 소유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내가 내 돈 들여 내 땅에 이 3채짜리 건물을 쳤어. 3채 건물을 쳤어요. 이 3채 건물을 쳤는데 물론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 기능상 독립성을 갖췄는데 이것이 이 3채 건물이 단독 건물이 될 것인지, 이게 단독 건물이 될 것인지, 구분 건물이 될 것인지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채 건물 주택을 졌는데 등표 하나로 만들 건지, 다세대 다가구로 만들 건지, 다세대로 만들어서 각 층별로 표제부 갖고 있고 다 따로 껴 넣을 건지, 이렇게 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3채 건물을 단독 건물로 해서 표제부 그런 거 딱 둘 건지는 결국 누구의 의사가 달려 있는 거야? 구분 소유자 의사가 달려 있는 거야. 3채짜리 건물이 단독 건물이 될 것인지, 3채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될 것인지 누구의 의사가 좌야 된다? 소유자 의사가 좌우되는 거야. 얘가 단독 건물로 등기 낼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 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이 될 것이냐 여부는 플러스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분 소유자가 구분 의사만 있다면 설사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원래 건축물 대장에는 단독 건물 건축물 대장이 있고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재단이 집합 건물로 구분 건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어. 또 등기소에 가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표지가 끌고 한 다음 일동의 표지가 전체를 끈 다음에 101호 표지가 끌고 102호 표지가 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구분 건물로 등기가 나지 않아도 이 구분 의사만 있다면 구분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로 꼭 건축에 등록시키고 구분 건물을 등기해야지 구분 건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분 의사만 있다면 구분이 된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 판례예요. 그러면 예전에 판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 건축되면 등록되어야 구분 건물이 된다 그랬어. 등록하지 않아도 구분 의사만 있다면, 구분 행위만 있다면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이지. 꼭 등기 등록해야지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아니다. 처음에 건물 칠 때부터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허가받고 신청하잖아요. 건축가 가서. 거기에 내가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구분 건물에서 이렇게 다 분양하겠습니다. 그 구분의사가 있는 거잖아. 그럼 건물만 준공돼 버리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건물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건물 되는 것이지. 꼭 등기 등록해서 구분건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왜 묻냐면요.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 하나 미줄 거예요. 거기 보면 581쪽에 그 요건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 파란 글씨 있어. 동네 2번에.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 구분행위가 있다면은 구분소유권은 성립한다. 요거 판례 바뀐 건데 그 밑에 봐보세요. 그 판례 봐보세요. 판례 보시면 밑줄 거는 거 있어. 쭉 그 판례 소개하면 읽으면 뭔 소리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참 우리 아마추어들은 공부하기 참 전공자 아닌 사람 어려운 거야. 판례가 좀 자세히 설명 너무 길게 설명해 주면 읽다가 스토리 잃어버려. 뭔 소리인지 몰라. 너무 짧으면 또 몰라. 적당히 길어야 돼. 적당히. 자, 읽으면 그 밑줄 건 거 보세요. 중간에. 이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가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면은 어떻게 표시됐는지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에 표시됐다면은 이것이 구분 건물로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건물로 아직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이다. 등기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다. 구분 의사만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된다. 또 하나 그 판례고 또 하나는 이 전유분이 될 것이냐 공유분이 될 것이냐는 언제 결정나는 거냐 이게 보세요. 결정나는 것은 건물 준공시에 결정나는 거예요. 건물 완성 시에. 그러면 건물 준공시에 결정되면 그 후 이용사항의 변화 등으로 건물을 개조했어. 개조하고 건물을 공사했어. 공사해서 공용 부분을 전용 공용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집합 건물에서 전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한번 결정나면 그 이용사 변화 등으로 건물 개조 공사나 뭘 통해더라도 공용 부분을 전용 부분으로, 전용 공용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절대 못 바꿔. 이때 딱 결정나면 끝난 거야. 이거 함부로 바꾸게 하면 아파트 다 공사하지. 우리 복도시 아파트인데 맨 마지막 집에 에이 끝에다 문 달아버려. 다닌 사람 없죠. 문 달아보고 벽 막아버렸어. 전용부 만들어 방 늘렸어. 그다지 공용본이 전용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함부로 허용해버리면 큰일 나죠. 안전해.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전용부인지 공용본지는 건물청이 결정나면 건물 개조 공사를 하거나 등록했다고 해서 공용 부분을 전용 부분으로 전용 공용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넘기시면 공용 부분이요. 자, 아까 내가 구상 공용 부분 복도에 엘리베이터, 기획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시 건물, 표제분 둔다, 표제분도 안 둔다 한쪽은. 자,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얘기를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 공용 부분에서 일단 1번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538% 밑줄만 오시면 돼요. 여기는 이 책을 쓰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3장 맨 앞에 보면요. 분량이 많은 단원이지만 한 문제 출제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암기해야 된다. 암기. 짧은 시간 암기해야 된다. 암기. 이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대 시간이. 그러니까 몇 군데 체크한 부분만 눈에 익혀달라는 거야 제가. 자, 583쪽에 1번에 구시상 법정, 구시상 공용 부분. 밑줄 구시상 공용 부분. 뭘 얘기하는 거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아파트 지하실, 지하 주차장 이런 공용 부분은 구시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굴급, 등기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동그라미 기획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인정 관리실 건물. 뭐는 둔다? 표제부는 둔다. 하여튼 갑굴구는 없어. 갑굴구가 없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저당을 잡거나 전유 부분이 매매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갑굴구가 없잖아요. 갑굴구가 있으니 뭘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처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이 이전돼 가면 공용 부분도 이전되는 거고 전유 부분에 저당 잡으면 공용 저당 잡히는 거고 공용은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없죠. 갑굴구가. 응? 있죠.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그러나 지하 주차장 동그라미 지하 주차장이요. 별 잡다한 게 다 나와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어. 내가 괜히 의욕을 부리고 있어 지금. 그렇지만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 자, 이 지하 주차장이 이제 주거용 건물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유로만 해야지 절대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내가 아파트 분양받는데 분양회사 가서 그래서 우린 차가 3대인데 내가 돈 더 낼 테니까 저 주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나 두 대 고정으로 해줘. 내가 1억 더 낼 테니까 돼 안 돼요? 안 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은 공유로만 써야지. 아무 돈이 많아도 내가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분소유 대상일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상가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주차는 지하 2층에만 시키래. 지하 2층에 단대되면 주차를 받는데 지하 2층은 걔가 분양받은 거야. 그걸 분양받아야지 찜질방 할 수 있지.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구분소유 대상이 네 거니까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대 공유로만 해야 돼. 하지만 상가 지하 주차장은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유가 아니더라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그거 써놓으라는 거야. 난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봐요. 저희 시험에서는. 자,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두세 번 나왔던 거, 10년 시험 보면 두세 번 나왔던 그 기출집이 뭐냐? 맨 위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별표, 공용부분의 사용. 이거 의열이 중요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공용부 사용. 이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력 관리 사용. 공용부 사용.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의할 문장이 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이런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소개했느냐? 27회 때는 항상 여기도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아파트 성장해서 아파트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누구 사용하는데 그 사용은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잘 속이는 문장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 쓰라는 게 아니야. 자, 노인정에는 누구만 오라는 거야? 우리 아빠 노인정이 있어. 노인만 오는 거야. 우리 애들 보내. 애들아, 우리도 노인정에 집은 있단다. 너희들 거기서 놀고 와라. 애들 보냈더니 거기서 싸우고 난리 났대. 애들이 전화 왔어요. 아니 노인정에 애들을 보내면 어떡하나 애들을. 우리 노인이 안 계시걸랑요. 우리 집은 있으니까 우리 당분간 애들 출근시킵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부녀인은 부녀만 오고 노인정 노인만 쓰는 거야. 네 필요에 따라 쓰라는 거 아니야. 그 용도에 쫓아. 두 번째, 사용은 누구든지 자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로 사용하여 맞을까요? 틀릴까요? 민법에서 맞아 이게. 공유는 민법에서 공유는 똑같이 사용하는 거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특별법 집합권법에서는 이 공용 부분은 민법에다 지분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이것만 평등하게야. 내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이 집합권법도 뭐든지 지분 비율이야. 의무부담도 지분 비율로, 수익의 배분도 지분 비율로, 공용분의 공유도 지분 비율로, 의결권도 지분 비율로. 제가 의견도요. 한 집당 하는 의견이 아니야. 50평짜리와 25평짜리 의견은 다른 거예요. 관리비도 지분 비율로, 평수 비율로, 다 평수 비율이야. 그런데 사용만은 어떻게? 사용만은 평등하게. 이거 하나는 평등하게. 나머지 집합 어딜 배워도 뭐든지 졸다가도 지분 비율로 다 맞아. 근데 사용만은 평등하게. 이거 지분 비율로 쓰면 안 될까?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요? 관리비. 똑같이 안 내요.
평수 비율로 내잖아. 평수 비율이 지분 비율이야. 그렇지만 사용은 평등하게요. 만약에 사용까지 지분 비율로 한다 그러면요. 아파트 관리비 낸다 더 많이 쓴다 그러면요.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24평짜리가 있는데 50평짜리 엘리베이터 두 번 탈 때 한 번 걸어 올라가야 돼. 지분 비율로. 주차장 지분 비율로. 더 넓은 평수가 더 지분이 많은 거야, 대지 지분이. 나는 주차시켜, 너는 개구리 주차시켜. 너는 반쪽이니까 지분이. 사용만은 평등하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이제 차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단지는 이렇게 뭐 아파트는 아니에요. 단지인데 이제 반상회를 열었어. 하도 이제 애들이 이제 크고 그러니까 막 차가 막 세 대씩 있는 집도 있고 막 한 대만 있잖아요. 근데 주차 한 대 있는 집이 주차 들어오면 짜증이 나는 거야. 저 집은 세 대를 다 대놓고 있거든. 난 한 대인데. 이러니까 이게 좀 세 대 쓰는 집은 좀 자제. 이거 나는 한 대를 댈 데가 없어서 밤새도록 빙빙 돈대 지금. 그거 세 대 안 대놓고. 이거 아파트 주차 쓰는 문제 좀 합의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모였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대. 평수가 다르잖아. 예를 들면 50평형이 있고 몇 평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지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덜 넓은 평수는 2대, 작은 평수는 1대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더 되는 집은 얼마를 더 내야 된대. 얼마 더 내야 된대, 관리실에. 그렇게 결정했대. 그래서 굉장히 흐뭇해하더라고. 올바른 결정이 무식한 결정이에요. 무식한 결정이야. 사용을 지분별로 하는 게 어딨나. 그 넓은 평수가 2대 되고 작은 평수 1대 되고 고정이고 나머지는 돈 받자.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집합권을 보면서 사용만은 어떻게 하는 거야? 평등하게 지분이요. 그럼 엘리베이터 2번 타지 거기는 여기 한 번 타고 걸어 올라가고 지분이 다른데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주차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평등하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마나 참 무식하구나. 아주 흐뭇해 아주 그냥 흐뭇해. 그렇게 하게 됐대. 그리고 2대, 1대 뭐 이렇게 평수에 따라서. 두 번째 5번 체크. 별표 2개. 전유 부분과 공유물에 대한 처분의 일체. 전유 부분과 공유 처분의 일체. 공유물 전유 부분과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다. 복도에도 엘리베이터. 또 공유지만 절대 뭐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맨날 이걸 물어요. 또 하나 5번에 2번 봐보세요. 5번에 2번 보세요. 맨 밑에는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요. 집합건물 공유 부분 복도에도 엘리베이터는 내가 20년 전이었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거 내 거 대상이 돼야지 취득시효가 되는 거지. 공유가 어떻게 취득됩니까?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20년 전에도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 하나 미치고 놓으시고. 자, 넘겼어요. 어디를 보시냐. 나머지 보지 마. 내가 체크한 부분만 보라는 거야. 587페이지에 7번. 587페이지에 7번. 동그라미 별표. 다 법조문 판례들이야, 이게. 이거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번, 1번 봐보세요. 1번. 각 공유자들은 규약에, 아파트 자치 법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물에 관한 관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똑같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분 비율, 평수 비율로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물 생긴 이득도 지분 비율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서 이득이 뭐가 있을까? 관리비는 지분 비율로 내야 돼. 평수 비율로 똑같이 내는 건 아니야. 근데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수익의 배분도 지분 비율로. 수익이 뭐가 있을까? 아마 분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했나 봐. 재활용품. 그래갖고 고물상업체 팔았나 봐. 또 장터 들어오잖아. 한번 장 열 때마다 10만씩 받나 봐. 수익 배분 어떻게 하죠? 지분 비율로. 뭐든지 지분 비율. 의무 부담도 지분, 수익의 배분도 지분, 의결권도 지분 비율로. 사용만 평등하게. 자, 2번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해보세요. 동그라미. 또한 이 관리단은 읽다 말았네. 취득한다. 지분 비율로. 수익의 배분. 근데 이어서 1번의 밑줄이요. 각 공유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인에도 행사할 수 있다. 공용물의 채권, 공동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야. 공동관리비를 안 내요. 그러면 승계에게도 무조건 승계시킨다는 얘기냐. 전 소유자가 공동관리비 안 내고 이사 나가면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 매수인, 경락자, 신소유자한테 무조건 승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비 승계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또한 관리단 아직 안 봐요. 관리단은 밑줄.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가장 규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니 이 규약이 아파트 관리 규약이 없대요. 아직은.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입주 아파트 막 분양해서 입주하는데 지금 다 입주도 안 했어요. 아직 관리 규약은 없어. 관리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비는 공유물의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꾸 물어요. 이게. 자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아직 유효한 관리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뭐에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뭐 아파트 그 경비 이런 분들 월급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규약이 마련되지 않아도 공유물의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두 지문 넘기시면 맨날 낼 거 없으면 맨날 이거야. 이거. 거기서 판례에서 2번 체납관리 별표 2개 치세요. 너무너무 자주 나와. 중개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개 볼 때 체크하라는 거야. 이거 체크하라는 거야. 체납관리비 보세요. 자, 체납관리비에는 관리비 중에 체납관리비 중에서 이 공용 부분에 체납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계가 가능해. 하지만 전유 부분에 얘 가스비 안 내고 이사 갔어. 전기비 안 내고 이사 갔어. 전유 부분에 체납관리비는 승계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만 된다? 공용 부분에 체납관리비는 쉽게 해서 공동관리비. 이것만 승계시켜야지 전유 부분에 체납관리 승계하는 건 아니야. 분명히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공용 체납관리비도 연체료까지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야. 연체료까지. 또 하나, 이 공용 체납관리비는 그 다음 사람 특별승계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돼. 연대 책임. 이게 판례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1년치 안 냈어. 안 내고 집 팔고 이사 갔어. 집 산 사람이 승계 받아야 돼. 받는 거에 보통 공동관리비는요. 이거 승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전 소유자가 안 내고 관리소에서 못 받은 거 나하고 왜 내래? 1년치 밀린 공동관리 나 왜 내래? 난 못 내. 야,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또 집을 팔았어. 병한테 넘어갔어. 자, 관리사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전전 소유자가 공동관리 1년치를 체납했는데 얘가 안 냈습니다. 이거 승계 받으세요. 얘 승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연대 책임이야. 그래서 모든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을이건 병이건 정이건 다 연대 책임 져라. 공동관리비는 다 승계받는 거. 그러면 중개사가 아파트 중개할 때 이 매도인이 관리비 1년인지 안 밀렸는지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체크해야 돼. 체크해서 이거 승계받잖아, 매수인한테. 근데 그걸 체크하는데 몇 개월치를 막 승계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매수인 뭐래요? 근데 중개비 까겠다 그러지. 알아야 돼, 체크해야 돼. 그런데 전유분의 체납관리비 승계하지 않고 공유 체납관리 승계하는데, 판례로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다 승계시켜버려. 아파트 관리소에서요, 아니, 전 사람이 겨울치철 났는데 가스비, 난방비 한 달에 30만 원인데 석 달치 안 내고 이사 갔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관리비 체납만 나한테 승계시키지 왜 그 사람이 전유분의 체납관리비 아파트 그거 안 내고 간 걸 나한테 승계시키냐? 승계시켜요. 그거 안 내면 절대 이사 못 하게, 타달도 못 피게, 경납받아도 못 들어가게. 그 관행은 일체 체납을 다 승계시켜버려요. 근데 판례는 뭐만 승계시켜버리라? 공유한 체납관리비. 다만 연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맨날 이거 물어. 자, 그거. 요 정리해놨네. 연체 승계하지 않는다. 공유한 체납관리비는 이렇게 연대 책임이다. 연대 책임을 친다. 전유물의 체납관리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근데 낼 게 없으니까 맨날 기출지문이 이 체납관리비 얘기야. 한 지문. 나머지 보지 마시고 쭉 넘기셔요. 대지권 얘기 보지 마세요. 어디냐? 593쪽에 관리단, 관리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설명하기 곤란한 게 내가 대지권까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지만요. 자, 두 번째 요즘은 잘 나오는 게 그전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은 이걸 보기 시작. 관리단. 관리단이 뭐 하는 사람이냐? 관리인. 하도 이걸 왜 묻나라고 생각했더니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가 비리가 많다, 김부선이 난방비가 어떻다, 누군 더 내고 덜 낸다. 하도 이게 문제 되니까 이 관리단 관리를 좀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그전에 안 물었어요. 요즘 묻더라고요. 자, 관리단이 누굴까요? 관리단이 바로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관리단은 당연 성립해요. 당연 성립해요. 즉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야. 모여서 동대표장 뽑고 뭐 감사 뽑고 관리원을 뽑고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파트 분양한 잔금을 내는 순간, 아파트 분양 잔금이 지급되는 순간 자동으로 관리단이 되는 거야. 꼭 무슨 총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리단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필수기관이야. 필수기관. 꼭 있어야 돼요. 집합권에서는. 둘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꼭 있어야 되는 필수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단은 원칙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또 구분 소유자라면 이 가입 탈퇴가 강제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소유권 취득한 순간 자동으로 관리단이 되고, 들어서 내가 아직 의견 안 맞아서 못하겠어. 나 탈퇴. 집 팔고 떠나 탈퇴되는 거야. 가입 탈퇴가 네 맘대로 강제되는 거야. 자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관리단 되는 거고, 소유권을 잃어버려야 탈퇴되는 거지. 소유권도 아파트 안 팔고 나 관리단 탈퇴한다.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자들 누구예요? 임차인, 아파트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건 관리단이 될 수가 없어. 이 관리단이 돼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뭘 의결하자. 그러면 내 아파트에 전세 들어온 전세권자야. 근데 이번에 아파트 무슨 일 때문에 뭐 놀이터에 우리 바로 놀이터 앞에 있는 집이야.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새벽 2시면 꺼야 되는 거 아니야. 2시에 끄면 또 위험하지 않냐. 나쁜 애들이 와서 이거 한번 찬반 논해보자. 나 임차인이야. 그러면 관리단이 아닌 임차인이 관리단 집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 내가 의견 개진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내 이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어. 하지만 결의합시다. 찬반 논합시다. 손 들면 안 돼. 손은 못 들어. 의결권만 없었지. 의견 개진권은 있고 참석권도 있어요. 하지만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만이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관리단의 법적 성격이야. 법적 성격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일하게 판례가 있죠.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판례는 취급한다. 여기 권리 없는 사단과 뭐가 생각나요? 총유, 권리 없는 사단, 종종, 문중, 교회 사찰, 사람이 모이지 법인 느끼가 안 난 단체. 이들의 재산관계는 총유라다. 그럼 관리단의 재산관계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되는 거예요. 총유. 재산관계는 총유가 아니다. 총유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돈이 많은 관리단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저기 강남 도곡동에 가면 음마아파트가 있어요. 음마아파트가 아마 6,000세대 갖고 굉장히 세대가 많아요. 또 30년, 40년 된 아파트지요. 그래서 여기 누가 돈이 많냐? 부녀회가 돈이 많아요. 부녀회가 30년, 40년간 여러 가지 장터 열고 뭐하고 이래서 그 부녀회 돈 가진 게 단위가 10억인가 이렇게 단위가 그때 40년을 쌓았더니 10몇 억이 넘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억이라 칩시다. 돈이 많으니까 사고 하나 안 나요. 돈을 누가 더 썼느니, 부녀회장이 주식 투자했느니, 뭐 썼느니, 유용했느니, 이거. 또 돈이 많으니까 파워가 누가 써요? 부녀회가 파워가 엄청 좋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 노인분들 저 명절 때 소고기 한 고치 돌려? 관리실에서는 못 돌리거든. 관리단들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주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넘겨라. 관리단이 입주 대표회잖아요. 입주자 대표회. 또는 상가 같은 데, 상가 구분 건물이요. 상가 번영회. 이런 게 이제 대표. 그럼 분녀 갖는 재산 넘겨라. 야, 우리가 이거 분리수거하고 장터 운영해서 얼마 고생 왜 넘기냐 이거를. 못 넘겨. 이 싸움이 났어요. 소송을 내버려서 관리단에서. 분녀가 갖고 있는 돈 10억 원을 관리단 넘기고 어떻게 하고 나 해달라. 판결 내려달라. 분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대표적 성격이 있어. 우리도 대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대표 성격이 있어. 쌈났어요. 판례 뭐라 얘기했어요? 아파트 관리단만이, 입자 대표인만이 관리단이지. 분야이건 뭐건 노인이건 뭐건 관리단일 수 없기 때문에 일체 재산 다 넘겨라 이렇게. 분야에는 다 넘겨줘라. 관리단 10억 넘겨줘라.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지. 쌈났어요. 그만큼 사실은 분열과 파워가 세. 이렇게요. 근데 총유, 재산은 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받았냐. 그럼 10억을 우리 분야들 고생했으니까 n분의 1로 나누겠다. 나누겠다. 가구별로 나누겠다. 뭐 10만 원이 되든 뭐 5만 원이 되든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돼? 분할이 안 되는 거지. 전체 재산이 될지언정 n분의 1 나누자는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 관리단이 재건축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이 재건축 조합이 된다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재건축 조합이 되는 거잖아. 관리단이 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근데 얘들의 재산 관계는 총유야. 조합이란 말을 쓰지 합의가 아니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요. 재건축 조합이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어느 시행사 시공해서 운영비 쓴다는 명목으로 뭐 상가 세 채를 주기로 했어. 그럼 이 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할 때까지 막 사무실 얻어 사무실 비용 내고 격리 직원 월급 주고 또 조합장은 유급으로 하기로 했어. 이 1000세대 재건축가 큰 세대야. 등록했는데 상가가 분양이 굉장히 비싸야 되는 바람에 그 비용을 다 빼고도 재건축이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동호수도 지정하고 조합도 지정하고 이제 일반 분양이 다 들어왔는데 돈이 한 5억이 남았네. 남을 수 있어요. 상가 분양 뭐 이 돈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총유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하면 관리단이 구성되면 관리단 넘겨줘야 되는 거야. 관리단으로. 이제 넘기기가 아깝잖아요. 왜? 재건축 조합원이랑 그 관리단 다르잖아요. 분양받으러 온 사람이랑 우리 원래 재건축 조합은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 돈이잖아. 근데 총유는 n분의 1이 없어. 우리 조합원이 500명이니까 그러면 n분의 100만씩 나누자.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총유는 분할 청구가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 재건축이 다 끝났을 때 돈이 남는 재건축 조합들은 그때 돈을 쓸어 다녀. 저기 재건축 조합원들 요번에 저기 단풍 여행 갑니다. 다들 오셔요. 그래서 선물 50만 원짜리 한 채 다 드립니다. 써야 돼. 넘겨주기 싫으니까. 총유는 뭐가 안 된다? 분할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파트 관리단의 성격은 그건 사대인데 재산관계는 총유도 한다. n분의 1로 분할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관리인이 누가 관리인이에요? 동대표 회장, 상가 번영회장. 내부적으로는 업무 집행권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인 사람. 동대표 회장, 상가 번영회장.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은 될 수 있어. 그러면요, 아닌 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들, 임차인들도 점유자가 임차인, 뭐 전세관 이런 사람들도 동대표장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상가 번영회장 할 수 있어. 소유자만 되는 거 아니야. 관리단은 소유자만이 돼. 관리인은 군수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또 동대표회장, 상가 번영회장 이런 대표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선임이 의무화돼요. 반드시 두어야 돼요. 그럼 연립 빌라를 분양했는데 10세대 이상이야. 꼭 동대표장 뽑아야 돼. 대표장 뽑아야 돼. 두어야 돼. 그런데 뒤집어야겠면요. 10인 이하라면 구분자 10인 이하일 때는 이제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요. 우리 8세대가 분양됐어요. 딱 8세대야. 8집이야. 8집도 10인 이하이더라도 관리단은 되는 거야. 관리단은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는. 대표자 뽑을 것이냐, 동대표회장 이런 거요. 10인 이하일 때는 선택하면 돼요. 둘 수도 있고 안 둬도 되고요. 10인 이상도 꼭 둬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요거 별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얼마나 비리가 많았으면 3년 전 이걸 법적으로 껴넣었어요. 이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내에서만 규약으로 정한다. 여러분들 이 집합건물법 다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관리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는 것만 규약으로 정해야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법조문과 달리 정하는 규약은 인정 안 해요.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왜? 공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생활. 2년 내에서만
귀하를 청구하라. 그러면 2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에서는 몇 년마다 동대표장 뽑아요. 2년마다 뽑아야 돼.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귀하고 우리는 3년 한번 선거한다. 5년에 한번 하자.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2년 이내에서만 정하라. 네 번째, 별것도 아닌데 이 관리인이 업무에 부적합해요. 또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 관리 뛰어맞나 봐. 관리인의 해임을 각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람이 뭔가 적법하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디에 청구하라? 관리단에 청구하라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개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관리인의 동대표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에 부적하면 관리단에 해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들은. 또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내에서만 결정하라. 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또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땐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지만 10인 이하일 때는 선택사항이다. 동대표장 더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거 아무 얘기도 아니야. 자, 이제 하나만 밑줄 거예요. 뭘 밑줄 거예요? 그냥 594쪽 가보세요. 594쪽에 3번 맨 위에 있어요.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이때 대표가 동대표가 빚을 졌대. 빚을.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는 구분 소유자들은 그 지분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구분소유자 특별 승계인도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관리단 채무도 특별 승계인이 그 아파트 매수인이 경락자 승계 받으래요. 아니 이 관리단의 채무가 뭔데 그러냐?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 특별 수선 충당금 같은 거 계속 걷고 있어요. 이다음에 수리할 일이 있거나. 근데 우리가 아파트 신축한 아파트인데 3년밖에 안 됐는데 큰 장 맞으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아파트 축대 무너지고 토사가 밀려들어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돼 버렸어. 그거 다 고치는데 공사비가 5억 나왔는데 5억. 특별 걷어놓은 건 2억밖에 안 돼. 좀 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사했어. 3억 빚졌네? 관리단이 빚졌잖아요. 공사비가 충당이 다 안 되잖아. 특별 충당금 갖고 빚졌어. 그러면 그 3억은요. 평수 비율로 지분 비율로 다 군세들이 n분의 1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단 채무는. 근데 걔가 그걸 안 내고 이사 갔어. 집팔 이사 갔어. 특별 승계니 그 관리단 채무까지도 승계한다, 승계 안 한다. 승계해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은 공동사례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 무조건 강행정이야. 그래서 승계받는 거. 특별 승계인이 집합건물에서 특별 승계인이 아파트 매수인이 양수인이 또는 아파트 경락자가 반드시 승계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 구분 소유자. 나한테 팔고 떠나서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체납 관리비는 반드시 자동으로 승계받아야 돼 무조건요. 다만 연체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의 채무. 이제 대표가 공사비 모자라갖고 지금 3억 빚졌대. n분의 1 나눴더니 한 가구당 300만 원씩이래. 300만 원 관리단의 채무는. 그 특별 승계인이 아파트 매수인이 양수인이 경락자가 승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승계 받아야 돼요. 이거 강제적으로. 또 하나 뭘 승계 받을 거냐? 규약. 규약의 결정 무조건 승계 받아야 돼요. 규약은 무조건요. 내가 손든 거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는 집합건물 구분 건물에 매수인이 양수인이 경락자 무조건 승계받는 거. 체납관리비 관리단의 채무 규약. 세 가지 반드시 승계받는다. 세 가지 적어놓으세요. 여기가 조금 요즘 괜히 묻기 시작했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 정리해 치면 돼. 자 넘기시면 뭐 의결권이 어떻고 결이 어떻고 누가 의장이 되고 뭐 의결방 이런 까지 들어가면 정적서 너무너무 끝이 없고요.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조금씩 내가 꼼꼼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602쪽에 보면요. 의결 정적수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서 정적수가 있어요. 몇 명이 찬성이 결정되는 거냐. 의결 정적수가 여기 안 두는 상식이 뭐예요? 통상의 경우는요. 과반수 찬성. 근데 과반 찬성이 있지만 3분의 2가 있고 4분의 3이 있고 5분의 4가 있어요. 특별 정적수예요. 그 중에 5분의 4만 별표 쳐보세요. 다른 거 물을 일이 없어요. 다음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구분 건물에서 정적수 5분의 4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80%죠, 80%? 이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법 같은 거 배우시면 공법에서는 뭐 3분의 2 이런 건 있어도 5분의 4는 없어. 근데 민법 유일하게 5분의 4가 있어요. 80%. 자, 뭐냐? 재건축 결이에요.
거기 재건축 결의는 이따 볼 거예요. 5분의 찬성이 있어. 5분의 4, 80%.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 보면 거기 권리 변동 있는 공유 이건 필요 없고요. 건물 가격에 집합 건물에서 건물 가격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유 부분에 복구 비용이 들 때는 5분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장마 때요. 축대 무너져갖고 막 바위돌 무너져갖고 지금 아파트 기울었어.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건물 가격 2분의 1 이상이 소요되겠대. 그때는 5분의 4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왜 철거시킬 수도 있거든 그게. 어쨌든 공유물 멸실했을 때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5분의 4의 찬성으로 복구를 결정해야 된다. 5분의 4 찬성으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서면결의예요. 맨 밑에 있어요. 서면결의는 5분의 4의 찬성을 받아가라. 이 세 가지가 5분의 4예요. 서면결의. 자, 보세요. 보통 모여요, 못 모여요? 못 모이니까 동대표장들 뭐 받으러 다녀? 도장 받으러 다녀. 얼마 받아와야 돼? 5분의 4. 모이면 집회결의라 그래. 모이면 과반 찬성을 결정할 것도, 모이면 4분의 3의 찬성을 결정할 것도 서면 받아올 때 꼭 5분의 4를 받아와야 돼. 그래야지 집회결의를 본다. 그래서 모이면 과반수를 결정할 것도, 모였다 하면 3의 3의 찬성만 있어도 결정될 것도 서면결의 받을 때 얼마 받아와라? 5분의 4. 5분의 4를 받아오면 집회결의로 본다. 그래서 서면결의, 재건축결의, 공용물 멸실 복구 비용이 건물가 2분의 1 소요될 때는 얼마의 찬성이 있어요? 5분의 4. 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세 가지만 신경 쓰세요. 5분의 4. 이런 것들은 뭐 논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604쪽에 재건축 및 복구, 제약 꼽는 예상 문제. 결국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특히 공용 부분, 관리단, 관리인, 재건축 딱 세 파트야. 사실 중개사 시험 본 사람들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뭐 결의가 어떻고 누가 의장이 될 것이며 집회 결의는 뭐 며칠 전까지 뭐 공부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아파트 관리업무 볼 거 아니잖아. 자, 근데 재건축 중요한데 첫째 재건축 사유. 자, 법 좀 봐보세요. 보세요. 47조에 재건축 결의. 자, 1항 보세요. 1항에 어떤 재건축하는 건물 건축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 비용이 들거나 다 상식이죠. 노후화됐다, 안전에 우려가 생겼다, 지나치게 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거 상식이지 뭐예요. 드는 경우, 자 밑줄 또는 이게 중요한 얘기야. 부근 토지 이용상의 변화나 그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 증가가 예상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될 때가 저기가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상식이야. 노후화됐다, 안전에 오래 생겼다, 지나쳐 관리비 많이 든다. 상식이지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의외지 않아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 효용의 증가가 있을 때가 저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집값 많이 올라. 지금 우리 낡은 아파트 지금 이거 세 동인데 4, 5천이지만 1억만 더 들이면 10억짜리 집이 될 수 있어.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주변 시세에 비춰볼 때 현저 효용이 예상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또 하나 이제 판례가 이제 그러면 사유는 이런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재건축할 때 대형 판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때려부시고 주거용이 아닌 이거 아파트 때려부시고 영업용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또는 상업용으로 재건축하는 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판례가. 아파트 주거용 건물 때려부시고 주거로 재건축하지 않고 영업용, 상업용 재건축하는 거 판례가 허용한다, 허용한다, 허용한다. 대형 안 될 것 같지만 대형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얘기 어디 있을 거야? 있네. 괜히 열렸네. 606페이지 보세요. 660조.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의결권 및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라 따르는데 거기인데 보세요. 세줄 내려봐서 네 번째 줄에 1번에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로 신축하는 것도 제한이 없는 허용된다. 판례. 그런데 재건축할 때는 정족수와 특별 정족수, 이거 잘 틀려요. 특별 정족수.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되는 거냐. 공법이랑 달라요. 공법은 하나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뭘 설립하고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고 이건 민사적인 재산 문제예요. 얼마 있냐. 구분 잘 보세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정확히는 각각 5분의 4의 찬성이 있어요. 각각인데 보통 이 말을 하나 생략해요. 각이라는 얘기냐. 이것도 넘어야 되고 and 그리고 이것도 넘어야 돼. 둘 다 넘어야 돼. 우리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인데 구분 소유자가 5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소유자들이. 그러면 몇 명 찬성받아야 돼요? 구분 소유자 몇 명? 500에서 80%니까 400명. 4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와야 돼. 더 찍어와야 돼요. 근데 500명인데 우리 평수가 어떻게 되냐면 500명 중에서 420명은 요게 24평짜리 평수야. 근데 80명은요. 80명은 60평짜리야. 60평. 평수가 60평이야. 그러면 의결권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1인 1표가 아니야. 뭐 공산주의입니까? 주식수가 더 많으면 주총에서 더 의결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얘들 의결권이 2배 많죠, 최소한. 더 넓은 평수가 지분도 더 많고 대지권도 더 많잖아요. 근데 얘들이 우린 반대세. 반대를 해버리네. 80명이. 근데 평수 따지면 이게 20% 넘는 거야. 그러면 부결되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 되려면요. 쉽게 사람도 넘어야 되고 면적도 넘어야 되고 80%. 둘 다 넘어야 돼. 둘 다 넘어야지 가결되는 거지. 둘째 하나만 갖고는 부결되는 거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면적, 평수 각각 80%예요. 각각. 근데 이거 각각이란 말을 각이라 표현해. 둘 다 이것도 넘어야 되고 이것도 넘어야 되는 거야. 의결권은 면적별로 갖고 있어. 면적도 넘어야 돼. 80%가. 그래서 둘 다 넘어야 되는 거야. 엔드. 그럼 시험 문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틀려 보세요. 재건축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5배 찬성으로, 이거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엔드는 둘 다 쓰라 했죠, 제가 항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분의 4. 둘 다 넘어야 돼, 둘 다. 하나만 쓰면 틀려. 의결권에 5분의 4 틀리는 거야. 면적만 갖고도 안 돼. 사람도 넘어야 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거 조심하시고, 둘 다 넘어야 돼, 둘 다. 두 번째는, 이때 5분의 4는 단지 전체로 5분의 4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례에 따르면 단지 전체가 아니라 5분의 4는 각 동별이다. 각 동별로 5분의 4라는 거예요. 각 동별로. 우리 아파트가 10동인데 9동은 사람도 넘고 80%가 면적도 넘었어. 근데 한 동이 안 넘네? 가동이 안 돼. 그럼 가동 빼고 재건축해야 되는 거야. 단위 전체로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로 5분의 4. 안 넘는 동은 빼라. 그러니까 한 동 빼면 재건축해요? 안 해요? 시행사, 시공사 그걸 빼놓고 어떻게 재건축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받아오시오 그래야지. 그래서 뭐 때문에 얘기한다? 상가 건물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상가 건물. 우리 아파트 낡은 아파트인데 앞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상가야. 아파트 주민보다 외부 손님이 훨씬 많아. 재건축한다네? 재건축하면요. 다 때려부시고 테러 짓는데 그러면 보통 시행사, 시공사 뭐까지도 그 상가 분양하는 것까지도 지들이 재건축해야지 이 타탄이 맞는단 말이에요. 우린 반대일세.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빼고 재건축해야 돼, 그거. 그래서 어떤 큰 재건축하면 큰 상가가 뒤에 있고 조그만 상가가 앞에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반대한 거야. 반대하는 동은 빼라. 각 동별이다. 각 동별로 5분의 4다. 안 넘는 동은 빼야 돼요. 단지 전체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의결권 5분의 4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분의 4는 각 동별인데 이 의결권의 하자는 여기 1번 이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의결권의 미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이거 저기 없어요, 교재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야. 강남에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재정이 다 걸렸어요. 막 2,000몇 평에서 3,000세대 되니까
참 골치 아픈 거야. 들연전 의결총회 열자 그래서. 그러면 500세 찬성 받아야 되잖아요. 소유자 및 의결권, 면제 각각 500을 사는데 딱 세 집 때문에 안 되는 거 3천 몇백 세대 세 집만 더 찬성하면 되는데 세 집이 안 되는 거야. 세 집이. 세 집 때문에 80%가 안 되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일단 총회 열어서 조합장 뽑고 제작주 조합 구성하고 등등하면서 설득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쫓아가 설득해갖고 도장을 받았어요. 총회 연날은 이게 안 됐지만 그 다음날은 받았어. 그 진행이 된 거야. 쭉 진행되는데 한 사람이 소송을 내버렸어요. 판사님, 재건축 조합 해산하고 재건 절차는 다 무효니까 이 절차는 무효니까 사업 중단을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총회 날 정적도 미달입니다. 정적 미달입니다. 미달이었잖아. 80%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랬어요. 그날은 안 됐지만 보세요. 그 다음날 다 도장 받아서 지금은 80% 넘습니다. 재건축 절차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정적도 미달의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어. 나중에 받을 수는 없어. 다시 총회 열어서 하는 동안 다 무효. 다 절차 중단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 판사도 있고 우리 하는 게 뭐야? 야저 세지 도장 찍어준 사람이 그냥 찍어줬을까? 더 유리한 조건 제시했겠지. 너는 제일 돈종, 너는 제일 넓은 평수 줄게, 넌 두 채 줄게.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비리 원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적소 미달의 하자는 총회날 미달된 것은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다 무효예요. 그래서 다 무효시켜버렸죠, 거기. 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런 데를 내야 되는 거, 이게 법학적인 문제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500 찬성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결의가 된 거야. 그래 됐다면, 마지막으로, 결의됐어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반대자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서면 최고. 최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서면. 이거 탑재 빨리 똥을 쳐놓으세요. 민법 공부하면서 서면으로 하여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민법 다 분류식이야. 뭐라는 법이 없어. 재건축 반대 최고만은 반드시 요식행위야. 서면 최고해야 돼. 어떻게 최고하느냐. 몇 월 며칠 총회가 열려서 구분 소유자 및 사람 머릿수 및 면적 의결권 각각 5분의 4가 찬성이 돼서 재건축이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다 정해서 재건축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반대 최고해야 돼. 최고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자 잘 보세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최고받은 그 반대자가 묻다. 대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다면 통전날부터 2개월 지나도록 아무 대답이 없다면 이 반대자는 재건축에 참여하고 본다. 참여하지 아니하는 거 본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럼 다시 교재 이거 빠졌어요. 다시 이날로부터 2개월 지나면 안 돼요. 이 날짜 중요한 거야. 이 집합권법의 날짜 숫자는 다 강행 규정이야. 단축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함부로 단축 연장시켜보면 재산권의 큰 문제죠. 2개월 내. 다시 2개월 내. 그러면 전 구분 소유권. 너 305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지분, 대지 사용권을 매도 청구할 수 있어. 팔고 떠나라. 2개월 지나면 안 돼. 2개월 내야 돼요. 2개월 지나면 매청권 없어요. 누가 매청구하는 거야? 너 팔고 떠나라. 재건축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시행사가 할 수도 있고, 시공사 할 수도 있고, 가꾼소리 할 수도 있고, 누구하든 관계없어. 팔고 떠나라. 이 매청권은 형성권이야. 행사 반대 팔고 떠나야 돼. 몇 개월 내 매청구해야 돼? 몇 개월 내? 매청구 몇 개월 내? 2개월. 2개월 지나면 안 돼요. 얼마로 매청구한다? 시가로. 얼마로? 시가로. 그런데 이 시가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가가 얼마냐? 자, 보세요. 팔고 떠나라면 팔고 떠나야 돼. 만약에 이 가격에 안 팔면 돼요. 공탁 맡기는 거야. 공탁 맡겨놓고 집행하는 거야. 이제 집행하는 거 막 포크레인 찍는 거야. 2개월 내 매청구해야 돼. 2개월 내. 매청구 2개월 내인데 시가 얼마나 매청구해야 되냐? 1번. 정당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례는 틀려. 두 번째,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그럼 뭐예요? 이 판례가 지금 바뀌는 순서예요, 이게. 80년대는 이렇게 얘기했어. 2000년대는 이렇게 얘기했어.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이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교과서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럼 의외로 이건 법률 문제잖아. 그럼 우리한테 이걸 내야 되는 거지. 우리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택가격 공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를 매 청구한다? 재건축 예상되는 개발이 포함한 가격으로. 그래, 주변시설 고려한 가격으로. 정답 평가된 감정이 다 틀렸어. 응? 재건축 예상되는 개발 포함 가격으로 매 청구한다. 그러니까 팔고 떠나야 된다. 몇 개월 매 청구하라? 2개월. 여기까지 하면 돼. 거의 2년 내에 착공하자는 건 다 필요 없어. 이 정도. 간단하지만 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데까지만. 딱 세 군데만 봐도 관리단, 관리, 공용 부분, 재건축 세 군데만 보세요. 선보라는 때까지. 나머지 나오면 그냥 대충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10분 쉰 다음에 뭘 보느냐. 실명법에 들어갈 거예요. 명신탁 얘기 들어갈 거예요. 가담법 얘기는 진짜 암기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심화해서 한 번 하고 요약해서 한 번 두 번만 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명신탁 관련된 실명들법 들어갈 거예요.